제시한 게 이제 최대건 교수하고 그 부산대에 있는 교수들인데 이분이 한 200년 전 그 프랑스 이론을 가져고 옵니다. 200년 전. 예. 그런데 그 200년 전에 프랑스 이론도 관습법의 그 위험성을 상당히 지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못 보고 그냥 법리만 가져온 거야. 그래서 그랬더니 지금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다르게 생각할 부분들은 많이 없죠. 적어도 이제 법이 테오리, 이론 중심으로 공부를 하느냐, 이제 방법론, 메서스로 공부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 법은 어쨌든 방법론이거든요. 이게 판결이니까 논지, 입증인데 이게 법을 글자식으로 이제 배우게 되니까 이제 법을 이 테오리로 배우게 되면은 자기 정당화를 위한 수단으로 법이 기능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그래서 메서스가 중요해요. 그래서 법이 거꾸로 이제 국민들을 구속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용해서 나를 정당화할 거냐. 이게 아주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때 판결은 그런 거라고. 그런 거죠. 이거는 서울 가면 안 되는데 헌법이 없는데 어떻게 헌법을 찾은 거냐. 그 방법이 관습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죄송한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판결문을 찾다가 그러니까 소위 위원 판결에 대한 반대 의견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효숙 그 재판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문을 그분이 쓴 거를 가지고 왔어요. 정확하게 그 사람이 그분이 쓴 거예요. 근데 이게 훨씬 더 설득력 있어 보여요. 역사적으로 수도의 소재지는 국가 정체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었으나 자유민주주의와 이펀주의를 주된 가치로 하는 우리 헌법은 국가 권력의 통제와 합리화를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며 수도의 소재지가 어디냐는 그 목적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헌법상 수도의 위치가 반드시 헌법 제정권자나 헌법 개정권자가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없다. 그걸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게 잠시만. 네.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이 오랫동안 우리 민족에게 자명하게 인식되어 온 관행에 속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그것을 강제력 있는 법 규범으로 확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서울이 수도라는 관행적 사실에서 관습헌법이라는 당위 규범이 인정될 수 없다.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의 변경은 헌법 개정에 의해야 한다면 이는 관습헌법에 대하여 헌법이 부여한 국회 입법권보다 우월적인 힘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수도 이전과 같은 헌법 관습의 변경의 경우에도 별도로 이를 제한하는 헌법 규정이 없으므로 국회 입법으로 가능하다. 저는 이 사건 법률은 국회의원들이 압도적 다수로 통과되었는데 그것이 비록 국민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별도로 하고 헌법적 측면에서 그것이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했는데 저는 이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니 이제 그것도 사실 이제 법리적인 건 아닙니다. 법리적인 거는 제일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이게 헌법이냐 아니냐. 헌법 제정 과정을 거치면 헌법입니다. 어떤 거든지 간에 우리가 그렇게 정했으니까. 그런데 관습헌법은 헌법을 만드는 방법을 거치지 않았어요. 그렇죠. 수도 서울을. 그래가지고 저거는 그냥 사실입니다. 그냥 생각. 그런데 저거를 저렇게 우리가 이제 헌법을 만들라고 약속한 게 이제 헌법 128조인데 거기서 발의, 의결, 국민투표거든요. 이게 헌법을 만드는 방법으로 우리 모두가 합의한 방법이야. 관습헌법은 거기 안 들어가요. 그런데 그거를 저렇게 그래서 이제 설명을 좀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설명을 저 양반도 말씀 들으니까 저렇게 철학적으로 갈 게 아니고 그냥 법리적으로만 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교수님께 조금 아까부터 반론을 좀 펼치고 싶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 헌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헌법은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상위법으로서 정말 국가의 기본법이죠. 그런데 항상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야기할 때 그 영어가 아니라 이제 좀 전문 용어로 써서 the jaw하고 the factor라는 말이 있어요. 법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지만 사실적으로는 이렇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할 때 법적인 부분은 헌법을 포함한 모든 법들이 보수적이에요. 근데 정치학을 이야기하게 되면 정치학은 훨씬 앞서서 이 세상 변화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뭐 기본권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것들 또는 뭐 사회가 옛날엔 동질적이었다면 다양하게 되어 가기 때문에 그 다양성을 흡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된다든가 이런 얘기를 정치적으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담론이 되면서 상식기에 가까워지기 시작을 하면서 간통법이 위헌이었다가 합헌으로 바뀌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잖아요. 사실 제가 봤을 때 이 소위 위헌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가지고 지나치게 법적 해석을 가지고선 관습법이냐 아니냐 이거에 제 생각에는 너무 매몰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자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면역 효과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 소위 말하는 정치의 사법화, 사법부의 정치화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선출하지도 않은 법관에게 모든 해석을 맡겨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공정하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 질서를 유지해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이 소위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정치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자꾸만 이것도 사법부의 판단 뭐 그리고 위헌 뭐 합헌 여기까지 갈 필요가 과연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분명히 이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갈 거라고 생각이 그렇죠. 돼요. 네. 그렇지만 또 그 헌법소원 안에서도 아까 말했던 그런 제가 봤을 때 이번에 그 아까 얘기했던 누구죠? 헌법재판관? 여성 정계선. 네, 정계선. 네. 그분은 국회의원들이 행정수도에서 어떻게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봤으면 이분은 들어가서 이런 해석을 해가지고 아마 이거 위헌 아니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직관적으로 느껴졌어요. 근데 이제 법률가가 바라보는 거하고 저 같은 이제 행정학 또는 정치학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상당히 다르고 저는 오히려 법이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따라갔을 때 사회가 좀 더 앞서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께서 네. 잠시만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그 목적지는 같은 것 같은데 이제 그걸 목적적으로 가는 이게 방향이 다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 특별법을 만들고 그걸로 사법부로 갈 필요까지 없다라는 말씀과 가더라도 이거는 법이 없기 때문에 간섭법 때문에 이거 간섭법 끌어들이는 당시 억지였고 지금 상황에 따르면 다를 거다라는 방향은 같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법학계와 어떤 정치학계의 말씀 들었으니까 시민한 척할까요? 예. 좀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행정수도로 만들어지는 부분에서 관습헌법 얘기가 나오니 이거를 이제 뭐 특별법이든 아니면 개헌이든 해갖고는 다시 한번 받아보자라고 하는 얘기에서 왜 헌법만 얘기하냐? 관습 앞에 있는 관습이 변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당시의 관습과 지금 관습 그렇죠.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헌법만 가지고 다시 판단받지 말고 관습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이 부분도 한번 판단 받아보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헌 소송이 가더라도 어쨌든 관습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건 합헌일 것이다. 네, 그냥 이제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법적인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들을 사실적인 측면들을 달라졌다. 봐라. 네.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습니다. 예, 이게 관습법이라는 거가 이제 그 관행의 변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관행이 있더라도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 서울은 이미 노무현 대통령이 그 공약을 하고 대통령이 될 때 이건 국민들이 이미 수도 서울은 버린 거거든요. 합의를 한 거죠. 그렇죠. 합의를 한 거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버렸는데 이제 그거를 헌법재판소가 저렇게 억지로 간 겁니다. 네. 그래서 관습법에 대한 법리대로 그 당시에 판결한 것도 아니고 순전히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결론을 정해놓고 이제 이론을 구성한 이제 이런 식의 얘기까지 지금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체계적이고 어떤 계획적이라면은 하나의 법리는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관습법에 대한 법리를 가지고 가도 이거는 관습법을 하나의 법으로 인정하는 그 법리에 안 받고 그리고 뭐 기본권 침해로 갈라 하더라도 아직 기본권도 이제 성립도 안 됐고 행사 단계도 아니고 그냥 결론을 정하고 이거를 이제 위헌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를 그들은 고민하다가 그렇게 교묘한 말장난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거기서 관습헌법이 되면 이건 관행으로 이제 바뀐 건데 바꿀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관습법이 바뀔 때는 그냥 관행이 바뀌면 되거든요. 이거를 다시 헌법 개정 정족수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아, 관행이 바뀌어도요? 예, 아니 이제 관습 헌법 수도 서울을 바꿀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번 이게 말이 안 맞는 게 이거를 만들 때도 국회 거치지 않은 거를 왜 바꿀 때는 그렇게만 합니까? 그래서 이제 당시 그 헌법재판관들이 이 결론을 이제 만들다 보니까 법리가 저렇게 안 맞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다 글로 다 공개를 했던 얘기들입니다.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헌법 이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뭐 이제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이건 조금 제 그냥 학술적인 얘기는 아니고 객관적인 증거는 없지만 당시에 수도로 이전한다고 했었을 경우에 다 그 헌법재판관님들께서
서울에 사시지 않았겠어요? 아니,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뭐 그다음에 어색하잖아요. 평생 그런 문제의식 없이 그냥 서울을 수도로 받아들이면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제 그런 이슈가 나오니까 뭐 이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냥 깊게 생각해볼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던 논리 끌어오고 관습 헌법 이런 거 끌어오긴 했지만 그 뒷배경에는 충분히 내가 서울 사는 게 나의 일종의 굉장히 그 뭐랄까 프레스티지 뭐 이런 거하고도 맞물려 있는데 이러면서는 뭐 별것도 아닌 주제 같은데 내가 손해 볼 수는 없지 않은가 이런 무의식 세계 속에 그런 부분도 작동했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지금 많이 달라졌죠. 우리 사실 저도 언론계 예.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한 번만 더 하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마무리하시는 걸로.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법학을 배울 때 이제 한국의 법학 공부 방법과 독일의 방법이 좀 구별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저는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법학 박사를 했으니까 법학은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이제 석박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비교가 되는데 독일에서는 이제 법과대학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하나의 법조항에 대해서 어떤 곳에 가더라도 같은 결론을 끌어오도록 엄격하게 논증 방법, 말하는 방법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훈련시켜요. 될 때까지 요구하고 또 그렇게 말하도록 하고 이 받아쓰기 정도로 엄격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서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이 법학은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학문인데 만약 이 이끄는 사람이 이 법 적용자가 이거를 자기 생각을 여기다가 투영시키게 되면 이제는 국민의 의사인 법이 실현되는 게 아니고 이 운영자의 의사가 실현된다. 그러면 이 민주주의가 안 된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사에 의한 국가 운영인데 국민은 법이라는 그 구도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의사를 드러내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민이 정한 이 의사하고 이 이끌어 나가는 의사가 달라지게 되니 다시 해라. 다시 될 때까지. 이렇게 하고 교육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한국에서 공부할 때 어떤 얘기에도 틀렸다라는 말을 안 듣고 박사학위를 받고 독일에 가서 이제 학부 생활을 할 때 다시 교수님들한테 그렇게 말 들었을 때 정말 놀래고 야, 이게 법학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런 게 또 어떻게 다 구별되냐면은 독일은 대학에 전학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거기 가도 똑같고 가르치는 게 말하는 방법이 저기도 똑같으니까. 왜냐하면 법은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같은 결론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 그리고 그거를 훈련하는 게 이제 우리 그 리트라든가 이런 거 교육 방법입니다. 이 감정, 자기 신념, 세계관과 이 국민의 의사, 법과 구별하는 거. 이런 거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걸 보면서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하고 법의 차이는 정치는 늘 새로운 아이디어, 선도, 이끌어가는 기능. 법은 어쨌든 그 이끌어가는 아니면 선도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제도하는 게 법의 기능입니다. 보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법은 이제 보수적, 회고적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법으로 가는 거가 이제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안 가는, 법적으로 안 가는 게 좋아요. 이게. 아까 그 말씀하고 예,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 이제 첫째는 정치인들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민들이 너무 법을 많이 압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떤 정책이라든가 뭐가 나오면 고소고발 나오고 정치인들이 하기도 전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많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검토할 때 우리가 법적인 그 검토를 충분히 해줘야 돼요. 그리고 특히 이런 자리에서의 이런 아이디어의 도출, 드러냄 이런 것들은 이 하나의 법안이 나올 때 이게 위헌성 시비에 노출됐을 때 검증받는 중요한 소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참으로 그 바람직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네. 우리 법조계와 어떤 정치행정, 또 시민단체의 말씀 들었는데요. 또 저도 언론이지만 언론계의 말씀. 이제 어쨌든 뭐 아까 토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가 균형 발전하고 수도권 초집중 과밀을 해소하는 부분은 그리고 또 지방을 살리는 문제는 역사적 대의이기 때문에 계속 흘러갈 것이고 결국 시점의 문제인 거고 지금 이제 두 분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약간의 이견이 있지만 방향성은 같고 전 국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는 이제 국민의 관점, 언론인의 입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관습헌법 이콜 수도 서울
그리고 이퀄 탐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그 국토교통부에서 실거래 가격, 아파트 실거래 가격 보니까 서울 서초구가 84제곱미터 국민평형이 54억이 최고가였어요. 근데 세종시가 마성동이 11억이 최고가였습니다. 네. 이제 뭐 지방 더 내려가면 뭐 두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탐욕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강력한 조항이 저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넘어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더 강력한 조항이 무기를 가진 게 뭐냐면 GTX예요. GTX 지금 수도권에 있는 아시는 분들 보면은 서울역까지 가는 게 너무 편해진 거예요. 뭐 일산에서 원래는 뭐 버스든 자가용으로 가면 1시간, 서울역까지 1시간이었는데 이제는 25분 뭐 이래요. 그러면 옛날에 2020년대는 그랬거든요. 지인들이 행정수도 이전 김태년 전 원내대표가 이렇게 행정수도 이전 발표할 때는 세종시로 한번 가볼까? 이런 얘기 했다가 쭉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GTX가 생기면서 이제 더 견고하게 남쪽으로 안 내려가. 여기서 살아야 우리가 앞으로 대대손손 번영할 수 있어라는 그런 것이 더 공고화되고 있어서 저는 이제 지방에 가보면 다 아시잖아요. 그 이제 다들 어떻게 하면 생활 인구를 늘릴 것인가, 관광, 문화, 축제, 맞아요. 뭐 그다음에 농막으로 귀촌, 맞아요. 귀농 이걸 막 유입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세컨드하우스. 그래서 저는 일단 좀 이런 좀 실질적인 조치도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그 교통 부분을 자꾸 수도권 1000만 인구를 하면 당연히 얘네들이 빠를 수밖에 없거든요. GTX 저희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보다 늦게 나온 얘기예요. 근데 먼저 지금 완공이 됐잖아요. 2024년에. 수도권이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2034년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 네. 그래서 이거 예타 면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특단의 정치권의 대책들이 좀 실질적인 얘기들이 같이 오가면서 우리 두분 교수님, 그다음에 우리 성선창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방향성으로 이렇게 합치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방송 경험이 많으셔가지고 너무나 정리해줘서 제가 따로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아까 교수님께서 이런 자리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게 나중에 이제 중요한 자료로 쓰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되게 감사하고 그런 말씀 해주셔서 그런 자리 계속 마련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많이 이렇게 모이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